한국사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다 입니다. 자, 교과서 122페이지를 펴시고 학습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 이후부터죠. 러일 전쟁 이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권 침탈이 이루어지는, 즉 1910년에 우리가 일본과 강제로 병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순서, 그죠? 국권 침탈의 순서와 그 국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약들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일본의 국권 침탈이 주제고요. 자, 한일의정서, 을사늑야, 고종의 강제퇴위,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러일 전쟁 이후부터 1910년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일어난 사건은 뭐겠습니까? 시작점은 러일 전쟁의 발발입니다. 자, 청일 전쟁 후에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상당히 심화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러일 전쟁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 청일 전쟁입니다. 청일 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한국의 지배권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결과를 이야기해 보자면, 자, 이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일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 뭐였죠?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청나라 땅의 일부인 랴오뚱 반도를 할양받을 것을 약속을 받았고요. 자, 청나라가 물러갔기 때문에 한반도도 당연히 자신들이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일본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사건이 청일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반대하고 견제하던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죠?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일본이 할양받기로 했던 랴오뚱 반도를 다시 반환을 하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살짝 작아졌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반대로 상당히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심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특히 이 아간파천 사건에 의해 가지고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이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고 또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면서 유럽 세력들과도 연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한 대표적인 유럽 국가인데요. 러시아가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를 공격해가지고 식민지를 빼앗아 오려고 하면서 영국하고 상당히 마찰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과 일본이 연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러시아의 힘이 아시아에서 작아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에서도 힘을 상당히 많이 발휘하고 있었고 당시 중국
에서도 러시아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이 러시아가 압록강 일대의 산림체벌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조선의 용안포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을 하면서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모습, 러시아가 세력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일본이 먼저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면서 발생한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러시아 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 기습 공격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한국의 제물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천이죠. 한국의 제물포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시작된 곳은 한반도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 때문이다? 한반도를 누가 지배하느냐를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인데도 한국이 그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씁쓸한 그런 전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1904년에 이제 일본군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지도를 보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죠?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제물포를 먼저 공격을 했고 곧이어서 연이어서 이 리순항에도 러시아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만주 지역을 염두에 두고 주둔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리순항에 이제 주둔해 있던 러시아 군대를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1904년 2월 달에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러시아가 더 유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본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의 양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발트 함대를 격파시킨 겁니다. 당시 발트 함대는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던 러시아 해군이거든요. 유럽에 발트해라고 하는 해가 있습니다.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발트해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구를 4분의 3을 돌아서 동해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당시 발트 함대가 가지고 있던 배가 한 49척 정도 되는데 그 일본이 러시아의 발트 함대하고 싸워서 이 함대를 격파를 시켜요. 그래서 남은 배의 수가 3척밖에 안 됐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상당히 이제 이 발트 함대를 크게 이기면서 이 러일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시기가 1905년 5월 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승리한 게 1905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 그러니까 이 발트 함대를 격파를 하면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발트 함대와의 격파가 상당히 중요한 러일 전쟁의 어떤 격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일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떤 이제 사이를 유지를 했느냐? 자, 러일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대한제국은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뭘 선언했냐면 전시국의 중립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조선의 대한제국의 선언을 무시하고 러일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강제로 조약 체결을 강요를 합니다. 그 조약이 바로 뭐냐면 한일 의정서입니다.
자, 한일의정서는 러일 전쟁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임의로, 즉 한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정을 간섭하는 개혁인데요. 자, 일본의 주장은 뭐냐면 러일 전쟁은 이 유럽의 서구 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싸울 때 필요한 영토가 한국에 있으면 그 영토를 일본이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대한제국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엄연히 영토 주권이 있는 자주적인 국가인데 일본이 함부로 이렇게 영토를 마음대로 쓰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을 해서 마음대로 영토를 사용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조선의 정치까지 간섭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강압적으로 일본이 조선에게 이제 상당히 무기를 이용하고 억압적으로 이런 조약 체결을 강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1차 한일협약이 1904년 8월 달에 체결이 됐는데 제1차 한일협약 같은 경우에는 내정 간섭을 좀 더 본격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한다. 그죠? 고문을 파견을 하는 이런 고문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 제1차 한일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고문. 그죠? 고문은 뭔가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문을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대한제국에 고문을 파견한 목적은 대한제국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한제국에 강요하기 위해서 자기 편인 사람들을 고문으로 파견해서 고문을 통해서 정치를 하면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파견된 인물들, 고문은 누가 있냐면 재정 분야와 외교 분야라 했죠. 자, 재정 분야에서는 일본인인 메가타라고 하는 인물을 고문으로 파견을 해서 금융이라든지 조선의 경제 이런 것들을 간섭했고, 자,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인물을 파견을 했는데, 자, 미국인이기는 하지만 스티븐스는 일본과 입장을 똑같이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선에 강요했던 그런 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러일 전쟁과 일본의 강요가 막 계속 이어지고 있던 중에 1905년이 됐어요. 자, 1905년이 되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발트 함대를 일본이 격파를 시키면서 러일 전쟁에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던 시기거든요. 자, 그 시기에 한국 지배에 대한 열강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열강의 승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해준다? 힘이 강한 국가들이 인정을 해준다. 한마디로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열강들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봐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승인이 있었어요. 승인. 그래서 이 승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이 된 조약이고 제2차 영일 동맹이 일본과 영국 사이에서 체결된 겁니다. 포츠버스 조약은 러일 전쟁을 끝내면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고요. 자, 이런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한국을 지도 보호 감리할 권리를 열강들이 보장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조약을 살펴볼게요. 자, 가스라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일본의 외교장관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테프트도 미국의 외교장관의 이름이죠. 그래서 가스라와 테프트가 만나서 밀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밀약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비밀 협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스라와 테프트가 밀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아시아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을 한다. 그래서 서로가 식민지로 삼은 국가에 대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의 지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식민지인 필리핀을 자기들이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조약을 체결을 한 건데 자,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왜 이 조약을 밀약으로 체결을 했느냐, 즉 비밀협약으로 체결을 했느냐 하면 자, 이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을 했죠. 기억이 나시죠? 자, 그때 미국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의 내용 중에 거중조정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중조정. 자, 이 거중조정은 미국이나 조선 이 두 국가가 제3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국이 일본의 어떤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흐름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겠죠. 왜냐하면 체결된 조약의 내용, 한국과 체결한 조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미국은 비밀협약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한국의 지배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라-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일본은 한국의 지배를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 제2차 영일동맹입니다. 자, 영국과 일본은 원래 제1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동맹 상태에 있었는데 한 번 더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서로의 식민지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을 맨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고 이 조약에 의해서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완전히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발을 빼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열강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체결된 조약이 을사늑약이에요. 포츠머스 조약이 1905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해서 러일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곧바로 조선을 위협해가지고 체결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 많은데 특히 군대를 동원을 한 겁니다. 조선, 대한제국은 당시 을사늑약을 체결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조약 체결을 강요했고요. 그래서 고종과 대신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사실 이 늑약에 동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을사늑약에 체결되는 과정에서의 부당함은 여러분 교과서 124페이지 이거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 124페이지에 보시면 을사늑약의 부당함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을사늑약의 원본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제일 앞에 이 부분이 비워져 있죠. 이 부분은 원래 조약에 정식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가 협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약의 명칭이 비워진 채로 이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을사늑약 당시에 을사늑약을 풍자하는 만평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본군이 지금 칼로, 그죠? 대한제국을 위협하고 있고, 고종 같은 경우에는 당시 조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화나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고종이 이 조약에 반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법상으로 이 을사늑약은 당시 국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황제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일본이 강요해가지고 체결된 조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내용은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첫 번째 뭘 박탈한다? 그렇죠. 외교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교권은 누가 대신 행사합니까? 그렇죠.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교권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대신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행사를 하면서 일본이 외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뭘 설치합니까? 통감부를 설치하는 거. 이게 을사늑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을사늑약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해요. 다른 조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을사늑약의 내용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교권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제국이 이미 누구에게 속해 있는, 그렇죠? 일본에게 속해 있는 식민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조선과 통상을 하고 싶다, 조약을 체결하고 싶다, 무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대한제국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건 국권이 빼앗긴 것만큼이나 상당히 충격적이고 의미가 있는 이러한 이제 조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만약에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대한제국이 운영하는 영사관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일본 영사관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한제국은 이미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외교권의 박탈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고 이런 외교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을사늑약을 끝까지 우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사오적과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이 조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통감부는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교 분야에 대한 것만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많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됐고 조선의 여러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종의 노력입니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을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미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거였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은 당시에 미국을 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에 이러한 부당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특사를 파견했는데 미국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조선의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 이후에 고종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자, 헤이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당시 헤이그에서는 만국평화회의,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 만국평화회의는 각국 열강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논의하던 그런 회의인데, 이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회의에다가 3명의 특사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3명의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밖에서 뭐 자료 같은 걸 돌리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이게 일본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이 헤이그 특사를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삼아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킵니다. 고종이 일본에게 계속 저항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고종을 강제 퇴위를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고종은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안 가지고 있는데도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서 고종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황제로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을 즉위를 시키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난 다음에 정미칠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정미칠조약은 다른 말로는 한일신협약이라고도 해요. 한일신협약 또는 정미칠조약은 같은 말입니다. 자, 정미칠조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 내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통감부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대신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건데, 이 통감이 한국의 법령 제정이라든지 고등관리의 임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장악하게 되면서, 즉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내부 정치, 이 내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요. 자, 그다음 차관 정치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차관 정치라는 건 뭐냐면, 자, 각 부에 장관이 있고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차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서에서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은 차관인데, 이 차관을 누가 임명한다? 그렇죠. 차관을 일본인들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임명한 차관이 정치를 한다. 한마디로 조선의 정치를 일본이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밀협약에 의해서, 비밀부속각서에 의해서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이것은 비밀 부속 각서에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군인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부속 각서에다가 이 군대 해산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해산되는 그날 바로 군대 해산을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병합 과정을 보시면 사법권, 그다음 감옥 관리권 이런 것들을 박탈을 했고요. 법부와 군부도 전부 다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친일 단체인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 단체를 사주해서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압에 의해서 한국을 강제적으로 병합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친일 단체를 통해서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을 승인받고 1910년 8월 22일에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10년부터 조선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이라고 불리지 못하고요. 조선이라는 지역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역 이름으로 조선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통감 대신 조선 총독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을 하면서 일본이 보낸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요. 자, 고종은 이태왕, 순종은 태왕으로 지위를 격화시켜가지고 이제 황제,
권한이 아니라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는 이제 귀족으로 전락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교과서 126페이지 생각을 키우자 자료를 보시면 여기 연표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영일 동맹부터 시작해서 러일 전쟁,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 동맹, 포츠머스 조약, 그죠? 그리고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파견, 그다음에 고종의 강제 퇴위, 정미 7조약에 의한 군대 해산, 그다음에 사법권을 박탈하는 기후각서, 1910년에 경찰권 박탈, 그 이후에 이제 강제로 체결된 한국 병합조약.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순서대로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조약의 내용을 보시면 이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을사늑약을 보시면은 통감에 대한 설치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정지를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자, 이것은 이제 외교권을 박탈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의 설치, 이거는 을사늑약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정미 7조약을 보시면 이게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 한다. 그래서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부속각서를 보면은 군비를 정비해가지고, 자, 황궁의 수위를 담당하는 군대 말고는 다른 군대는 전부 다 해산한다. 이런 내용이 정미 7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병합조약도 1910년에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과정을 쭉 배웠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의 어떤 강압성, 부당함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조약의 내용이라든지 순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런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대해서 일어난 국권 수호 운동이에요. 그 중에서도 의병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지, 자, 이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수업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